어떻게 보면 좀 진솔한 표현이에요. 자기들로서. 진솔하게 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신일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특히 미군정 하에서 그 당시에 맥아더가 미 국무성에 한 보고 문서들이 있어요. 예. 제가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통일정책,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외비 이렇게 이제 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외교 문서 같은 거를 많이 접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미 국무성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은 남한을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기용해야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식민지와 비슷하게 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독립시켜 주려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남한을 식민지로 승계하고 싶었어요. 미국이. 그런데 실제 외교 문서에 그런 정서가 그런 정서인데 이미 카이로 선언이나 국제 선언에서 독립하겠다고 했고 또 북쪽은 독립과 생기는데 남한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독립관을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미국이 식민지처럼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남한의 민족주의자지 집권 못하게 하고 친일파들 기용하게 한다. 그리고 또 맥아더가 서울에 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동경에 있었어요. 국정원 사령관으로. 서울에는 하지라고 자기 부하를 하는데 동경에서 맥아더가 일본군 정치 원로들을 모아놓고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 자문위원 회의 같은 거 한 거를 미국에 보고한 게 있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정치 원로들이 이런 자문을 해요. 맥아더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남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에는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조선 사람들을 더 훨씬 능란하게 잘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다 했는데 왜 미국을 위해서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는 군용 비행기로 맥아더가 동경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동경에서 하지를 불러서 이승만, 맥아더 3자가 한 2시간 동안 무슨 밀담을 나눴어요. 근데 그 밀담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백범 김구나 임시정부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일제가 그러니까는 항복선을 하기 전에 미국이 이 임시정부에게 한국 상륙을 하기 위해서 OSS에서 그 작전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상륙작전도 하고 또 거기에 자금도 지원해주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까지 임시정부와 미국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일본이 투하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미국이 변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 그렇게 하다가 투하하고 나니까 딱 그냥 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라. 조건이 있다. 임시정부 해체해라. 광복군도 해체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와. 그래서 몇 개월 늦게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하면서 계속 공식적으로 친일청산 얘기를 하는데 미 군정에서 꼼짝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고령으로서도 미국 그 기존에 있는 기독 경찰 무슨 관료들 친일 관료들을 전부 그대로 앉혀놔라. 더 이상 그 인사이동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 미군정을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1945년에 설립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는데 정부를 하면서 1948년에 하면서 이승만이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군을 창설해요. 근데 국군 창설하는데 국군의 주류가 만주에 있던 독립군 톱을 하던 부대들이 주류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력을 아주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광복군이 좀 들어가겠다면 경력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을 낮게 해주고 나이에서. 그래서 광복군은 거의 못 들어가고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 하던 사람들이 군대에 잡으면서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만주에서 일본놈 밑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시켰어요. 이승만이가. 제2대도 그래요. 제3대 육군 참모총장도 그래. 제4대도 그래. 제5대도 그래.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었어요. 지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우리가 동학혁명서부터 또 의병, 항일 독립운동 정신 이렇게 연결됐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일본군, 독립군 토벌 때의 법통을 인적 자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끄러운 나라죠, 사실은. 그렇게 근데 그것이 거기만 그러냐? 뭐 경찰도 그렇고 관료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뭐 언론계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온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초기부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친일 청산을 실패한 거 있잖아요. 반민특위가 무산된 거. 그렇죠. 그게 사실 북쪽에서 보면은 이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했어요. 6.25를. 그 빌미를 준 거는 남한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사실요. 남쪽은 해방 안 되고 북쪽은 해방된 거다. 이거는 친일파가 아직도 일본에 의해서 일본 총독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 법통을 해서 주인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게 만든 거는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득권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수입되면서 이제 그 기득권이 민심 사람들 깨이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니까 그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기감의 발로가 저는 나경원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외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신탁이든 아니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외세에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접근 어떻게 됐든 간에 외세에는요 저는 동맹이라는 표현도 이 세상에 좋은 동맹 나쁜 동맹은 없다고 봐요. 어떠한 동맹도 착한 동맹은 없다는 건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이제 그때 이제 평양을 여러 번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뭐 다녀왔는데 북쪽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야 남쪽에는 내가 또 동상도 세워놓고 6.25 때 도와줬다고. 근데 니들은 6.25 때 같이 도와줬던 팽덕회 동상, 그 모택동의 아들도 장남도 한국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동상 같은 거 안 만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사석에서 야 이렇게 막 엄숙한 뭐 공식적인 자리가 그랬더니 야 그 당시에 중국이 팽덕회가 북한을 도와줘서 제가 도와준 건 고맙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가 그게 북한을만을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는 게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도와준 거 아니냐가요. 본질적인 국익에 반대했으면 어떤 일도 안 했을 거라는 거야. 중국의 국익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의 팽덕회가 중국의 애국자일전정 북한의 애국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고 반문하기를 삼국 시대 때 당나라 가 소종바이가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백제를 멸하게 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 말이 그 당시에 소종방이 동상을 백마강 금강에다 해놨으면은 그게 좀 자랑스러운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메가 동상 갖고 한참 논란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종방이 동상이 신라가 고맙다고 해놨으면은 그게 자랑스러웠겠느냐. 그러니까 저게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랑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좀 근본적으로 이게 주체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운을 받은 사람이 친일 했던 사람 중에 한 200여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좀 정확히 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제가 확인한 거로 한 200, 한 30명 되는데 정확한 통계를 좀 파악해 달라고 제가 본체에다 요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 안에 올 텐데 그렇게 되는데 제가요 그 말 나오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특히 반기문을 노무현 정부 때 위원 사무총장을 예. 만드느라고 이제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선거대책위원장 역할로 전 세계의 정치도자를 만나서 예.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일본의 정치인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지내고 싶다. 그런데 독일처럼 예? 과거 천상을 진짜 진심으로 한번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펴놓고 일본이랑 과거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본의 한 정치인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과거 청산하라고? 우리 보고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 묻혔으니까 참배하지 말라고? 야 니들은 국립묘지 갔더니 그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이 졸개들이 가득 묻혀 있더라. 거기는 왜 참배하냐? 그리고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네.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다. 어? 그런 사설을 쓴 조선일보가 한국에서 제일 애독하는 신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 내가 개처럼 개견자를 쓰면서 한문으로 개처럼 충성하겠다고 한 그런 사람이 한국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더라. 니들이나 똑바로 청산해. 우리 보고 청산하라고 하지 말고 니들 청산하라는 말이 진심이야? 돈 좀 뜯으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이 진심이야? 어? 돈 좀 뜯으라고 믹뱅땅 뜯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바로 지금 사헌법 개정을 했어요. 국립묘지에 있는 거를 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내고 해서 최근에 네. 인재근 의원이 5번째 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내고 그 동안에 제가 한 10년 동안에 5번을 냈는데 이것도 지금 국회 논의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함생우 신부나 몽양리 오년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부영 의원이나 또 매헌 윤동길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이우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 선배들 모시고 야 이거 사헌법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그걸 개정해라 하는 촉구를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취지예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일본 보고 솔직히 과거 청산하는 말 못해요. 어?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못한다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일본 보고 과거 청산할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이 없어요 사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이명박 정권이 그 집권 초에 그 형인 이상득이가 네. 이상득 의원이 버시바우 미국 대사 만나가지고 네. 한 이야기. 네. 그래서 버시바우가 미국에다 보고한 보고서 이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보고서에 우리는 영어로 된 보고서인데 to the core 뼛속 깊이 친일과 친미입니다. 네. 버시바우가 그 보고서 내용을 그랬어요. 이명박 그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다. to the core.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뼛속 깊이일 거야 아마. 영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뼛속 깊이 친일과 친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나오고. 이상득 의원이 버시바우인데 그게 버시바우가 한 보고서에 나와요. 네. 미 국무성에 한 보고서에 그 표현이 나와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응?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명박 미국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응? 우리 과거의 주국은 일본이었지만은 지금의 주국은 미국입니다. 이 얘기거든. 네. 응? 과거에는 일장길 들었지만 지금은 성조기를 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나경원 얘기랑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들이에요. 대통령의 친형이 그 말을 버시바한테 한 거잖아요. 국민들 정서랑은 틀리잖아요. 근데 그건 대외적으로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버시바한테 한 얘기죠. 둘이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보고서에 넣은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득권을 친일의 뿌리를 두고 그들이 또 하나는 통일을 두려워해요. 통일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지금은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진화를 해서 지역주의와 결합을 해버린 거야. 네? 일반 논리는 말이 안 됐는데 지역주의와 결합한 거예요. 그들이 지역주의에 특히 대구, 경북,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권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박정희서부터 뭐 전두환, 뭐 노태우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서 대구 지역주의와 결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력을 더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가 우리가 차지하는 남한에 있어서의 경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인구 대비도 많으니까 일정 부분 세력, 정치 세력을 지역적 결합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일이 되면요, 만약에 그게 소수화가 돼요. 고립화된다고. 전체로 봤을 때. 예, 전체 우리나라 한반도 여러분이 그러면 고립화가 돼. 친일파들이 고립된다고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단이라는 속에서 민족주의 세력이나 민초를 억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분단 때문에 국가보안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억압을 해왔거든요. 민족 문제 제기하면은 통일 문제 얘기하면 다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라고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안지라도 빨갱이라고 색칠해서 몰아가고 하는데 그 전략이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안 썩히다고요. 지금 분단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나 또는 또 민중들을 그걸로 억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다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저희 집이 대전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을 때예요. 기차 타고 경상도 분들은 독립운동한 우리 아버지 동지들은 기차 타고 이제 서울 가고 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전라도도 기차 타고 가면 대전이 이게 호남선과 경부선이 있으니까는 다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갔다 와서 또 우리 집에 들려서 하루 이틀 자고 가고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죠. 와서 예고도 없이 와서 그냥 누구 앉았으면 저기 때문에 그냥 일편드리고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전에 양해도 없이 그러면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 요즘처럼 정보가 충분히 안 되니까 서울에 들은 이야기 누구 만나는데 뭐 그 당시에 뭐 심산 김창훈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범석 장군을 만나는데 무슨 얘기하고 이러냐고 와서 그런 얘기 전해주고 이런 얘기를 저희 집이 그런 사발통문에 이제 보통 요지에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은 담배 심부름하고 또 뭐 가서 동네 가서 막걸리 주인자 담아가지고 막걸리 갖다 놔주면하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근데 어른들이 대화에는 못 끼죠. 근데 옛날에 뭐 한옥이니까 다 좁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하시면 전 밑에서 갔다 오면 이제 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운동을 하는 게 당연하고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분단됐을 때는 통일운동하는 게 되냐 올바른 거 아니냐. 이게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이다. 그런데 통일운동하면 이놈들이 다 친일파들이 빨갱이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서 막 비분강개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선친도 그 5.16 쿠데타 직후에 18일 날 그 이제 잡혀갔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독립운동한 분들이 많이 잡혀가셨어요. 그 당시에 잡혀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용공 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공이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운동을 4.19 직후에 8개월 동안에 많이 활발화됐잖아요. 그렇죠. 그 운동을 하는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대표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친일 반민족 세력의 근본적인 자기들이 살 길은 뿌리는 친일에 두고 분단에 기생해서 존재해온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분단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한다. 굉장히 적대시해요. 네. 한국당 지지가 그러니까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소득 저학력층이 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그게 세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상층부는 알아요. 이렇게 나경원이나
예를 들면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일반 중간층에 좀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는데 사회적 사층들이 설득당하네. 거기에 종편 같은 게 그걸 설득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이가 종편을 만든 거죠.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같은 동포니까 끌어안고 동포하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잖아요. 한국에 또 서로 적응하려면 힘들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들이 일부가 그런 친일 반민족 세력들에게 끌어다니면서 프랑카 들고 다니고 풍선 날리고 이 짓 하는 거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탈북자 전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면 혼맥도 끊기고 일자리도 끊기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몇 명이 그 짓 하는 바람에 탈북자 전체 또 북쪽에는 앞으로 통일이 돼도 북한 국민들에 대한 남쪽의 이미지가 나쁘게 하는 걸까 그걸 걱정을 해요. 몇 명들이 그런 친일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종편에서 예. 계속 탈북자들이 그렇죠. 막 이렇게 그래서 종편이 전국에서 민족을 이간시키는 언론들이 꽤 있잖아요. 남북을 그리고 외세에 빌붙어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언론들 그게 이제 종편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IT가 발달 안 될 때는 언론 맞고 조중동 맞고 종편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SNS니 이게 폴리뉴스 이런 언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막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IT가 발전 안 했으면은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갔을 거예요. 촛불혁명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진실이 저는 이런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는 사실 야당과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드린 종편을 만들어 장난친다든지 또는 뭐 교학사 교과서 또는 뭐 교과서 국정화해서 장난치라고 했다든지 그게 바로 진실을 덮기 위해서 잘하는 세대들에게 가짜 교육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이쪽은 아는 것 같아요. 나경원이나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한계에 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한계, 그러니까 종편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뭐 교과서를 외국된 교과서를 잘하는 세대에 가르쳐 주려고 했다든지 이게 위기에 왔구나.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권은 사실 야당과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졌다. 이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들 중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기에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집권 세력으로 권력을 잡거나 이렇게 한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한 나라는 망한 월남, 패망한 월남과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국제사회 전 인류 문명사의 큰 흐름에서 이렇게 남한이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된다고 봐요. 우리가 개방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봐요. 해결된다고 보는데 해결이 지금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거예요. 나경원이 문제 이런 문제, 박근혜를 쫓아내는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기득권층에 있지만은 해결이 된다. 예를 들면요, 우리 남아연방 할 때 백인 지배 사회였잖아요. 흑인이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백인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백인이 한 200~300년 동안 지배를 하는 바람에 거기 남은 백인들은 유럽 가서 적응을 못해. 대를 이어서 자기 주상들 묘가 거기 다 있어 지금. 거기에 있는 네덜란드 백인들, 영국 백인들은요 유럽 가서 적응을 못해요. 언어 사투리가 틀려. 못해요. 근데 거기서 한 300년 하니까 300년이라는 얼마나 긴 게 아니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과 적응 못해 거기 살아야 돼. 근데 그동안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 흐름 자체가 바뀌니까 권력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만델라가 흑인이 그 백인은 탄압받으면서 한평생 수십 년 동안 감옥 수에 있다 만델라가 나와가지고 국민 통합을 하는데 그때 화해와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화해와 진실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백인들한테 그 사람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상 묘도 다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진실을 고백하고 기득권을 다 놔라. 응? 사회적 지위, 벼슬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공직은 하지 말고 응? 사업하거나 이런 건 보장해. 근데 진실을 고백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남해연당 국민으로 끌어안겠다. 응? 근데 진실을 고백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일파들이 그 단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저는 친일했던 사람이라도 어떤 분들은 뭐 이학령 같은 분은 그 홍대 총장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자기 나는 일체의 공직을 안 맡겠다 해방 직후에 난 친일할 것을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넉넉해요. 이거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었던 임 누구지? 임종문제를 만들었던 그분도 친일했는데 그 자기가 그걸 반성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그 부선 진입했다는데 반성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높이 지금 평가를 받잖아요. 그 식으로 저는 지금 그걸 자꾸 비호하고 교과서에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잘못했다. 이제 앞으로는 그 과거에 우리 선진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반대기 때문에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 국민으로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비호하고 친일 행위를 비호하고는 우리가 끌어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넉넉하게 그냥 국민들이 많이 깨우면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는 친일 청산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청산을 하고 나서 국민 통합을 위한 거라고 봐요. 청산을 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일 운동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안창호 이런 분들은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국제사회니까 좀 외교적인 측면을 좀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니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조선의열단이죠. 그 중심 세력이. 제가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한테 책을 하나 줬어요. 최근에 자기가 이제 만든 책이라고 그러고 임정 로드 4,000km 이런 게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이렇게 쭉 다닌 로드를 이렇게 4,000km를 다니면서 기자 3명이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쭉 한번 읽어봤더니 임정로드 4,000km의 기사 내용 중에 3분의 2가 임정이 아니라 조선의 열단 얘기야. 그 흔적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활동만 해서는. 그래서 조선의 열단은 이제 무장투쟁인데 무장투쟁은 단순하게 해외에 있어서 하자 얘기가 아니라 국내로 진입을 한 거예요. 국내로. 그래서 근데 국내 진입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목숨을 건다는 얘기잖아요. 그 혼자 둘이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폭파한 김사옥 의사라든지 또 뭐 일본에서 또 박열 일본 천하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그 불발해가지고 실패했던 박열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조선의 열단인데 조선의 열단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조선의 열단이 이제 했다가 그게 이제 한 7, 8년 있어서 분화가 돼가지고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확대되고 조선의용군이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가 또 되고 이렇게 해서 해방 때까지 가는데 조선의용대로 갈 때는 인원이 그냥 들어서 몇만 명이 됐죠. 몇만 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임정보다는 숫자도 많고 임시정부.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승전 국가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정부가 알잖아요. 국내랑 틀려서 일본이 패망한다. 언젠가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럼 우리가 승전 국가로 국제적인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럼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심점을 만드는데 임정을 중심으로 하자 하는 게 약산의 뜻이에요. 구심점을 만드는데. 근데 그 구심점을 만드는 거를 각자 내가 잘났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는 인정하는 걸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반대를 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승인을 인정을 좀 뭐 OS까지 하다가 그다음에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승전 국가로 이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로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약산이 들어가서 저희 이제 약산이 들어가가지고 사령부에 광복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잖아요. 나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사령관을 맡고 부사령관을 맡아서 왔는데 약산이 근본적으로요. 무슨 민족주의 좌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조선의 열단이 순수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재 신처우가 조선의 열단은 강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단재 신처우 보고 사회주의 쪽에서 야 우리 사회주의로 좀 와달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순수 민족주의자다.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좌쪽으로 보일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민족주의 색채가 훨씬 더 강한 게 이제 조선의 열단이에요. 근데 이제 그 김원봉 김원봉이 예. 해방 이후 북한으로 갔기 예. 때문에 그렇죠. 후손으로 봤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이제 김원봉 선생이 원래 북한으로 간 게 아니라 남한으로 왔었잖아요. 해방 직후에 와서 이제 남한에서 있었는데 남한의 친일파들이 전부 다 천국이 돼버리니까 특히 경찰 조직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일제 고문경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노독수리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운전하고 경찰 책임자가 장택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결정인데 그것도 친일의 뿌리를 두는 가문에 있는 사람인데 장택상이가 노독수리를 시켜가지고 약산 김문봉이를 어느 날 이제 그걸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취조를 했어요. 며칠간을 취조를 했는데 뺨도 때리고 막 이렇게 아주 무안을 준 거예요. 산다니는데 그랬더니 약산 김문봉이 이제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나왔는데도 계속 동네에 우리 같으면 뭐 따뻘대 같은 거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를 시켜서 생명의 위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약산이. 약산이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면은 들은 얘기는 독립운동한 동지들이랑 모여서 밤에 술 먹으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제시대 때도 일본 시대도 이런 수모를 겪은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 와서 어떻게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어?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가셨는데 저는 약산이 북쪽으로 간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산이 북쪽으로 갔다는 것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남한이 그 사람을 여기 살지 못하게 수모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줘서 여기서 쫓아낸 거. 그거를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야죠. 아니 그 대한민국이 그걸 지금 죄책감을 느껴야지 북쪽으로 갔으니까 안 준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어?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저는 약산을 그 안 주었다고 주장하면 북쪽 가서 안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건 친일파들이 논리라고. 근데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금년 8.15에는 약산에게 우리가 훈장을 줘야 된다고 해요. 훈장을 줄 수 있는 나라인지도 걱정이 돼요. 솔직한 얘기가. 약산에게 이 대한민국이 훈장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돼요. 뭐 꼭 지금은 뭐 독립운동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 우리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취지와 연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류 요즘 전 세계를 K-팝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한류가 저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끼, 예능적 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예요. 예를 들면 스크린 쿼터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1년에 얼마 이상은 반드시 상영해야 된다. 전 세계에 이거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에요. 그때 치열하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 다 유럽까지 일본까지 40년 당했어요. 그러면 헐리우드에서 그때 그 해에 막 흥행이 잘 된 영화를 살라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얘들이 끼어 팔기를 해. 몇 개를. 응?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흥행을 하면 우리나라 상영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딴 나라는 일본도 없고 대만도 없고 유럽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미국 영화가 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에 연극 영화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취업이 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스크린 쿼터제들을 1년에 절반은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 네. 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계 인자가 상영할 공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일자리도 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개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류의 뿌리예요, 사실요. 근데 그거를 2005년 말인가 2006년 초에 한미 FTA를 할 때 미국에서 한미 FTA 시작하자.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 그게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 관료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외교부가 이제 또 이렇게 또 그 영화 관련 문체부랑 상의하고 물어봤더니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통일통위원장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응? 응? 안 된다. 어? 이거 양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버텼어요. 버티는데 그때 그걸 앞장서는 뒷받침을 해준 분이 영화계에 있어요. 그때 그게 정지용 감독이랑 안성기예요. 그 당시에 저랑 같이 만나서 자기들이 결성을 했어요. 스크린 쿼터 폐지 반대 모임 만들어서 영화인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어요. 어? 근데 그거를 제가 같이 좀 했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속으로 같이 하고 이렇게 어떤 부분 좀 공개 좀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카드로 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미국도 체면을 세우지 않으니까 3분의 1로 줄였어요. 반을. 예. 반을. 근데 실제로 3분의 1 유지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50%를 차지해요. 우리 영화계가 활성화돼서. 어? 실제로는 50%.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의 바람에 끝자락에 실제로 바닥에는 스크린 쿼터를 견제한다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안성기 정지용 감독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독립군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 그러니까는 뭐 강남 스타일 나가서 한 사람도 유명하고 뭐 방탄 것도 좋은데 실제로는 그걸 만든 사람들이 저 뿌리를 알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독립군이다. 응?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국회의원도 그렇고 단체장이나 꼭 무슨 광역 아니라도 예. 기초단체장에서 눈에 가끔마다 맞아요. 검토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종로 같은 데 보니까 제가 동네 두가 하나 거기에 그 우리 유명한 민족 시인 윤동주 기념관도 만들고 그거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요 일본 대사관 앞에 응? 그거 저 소녀상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문제 갖고 그걸 행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 뒷받침한 사람이 그 원래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밑에 공무원들이 설명서로 제가 봤어요. 그 봤는데 안 된다. 그 길에다가 만들면 안 되잖냐. 근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거를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 도로에 조형물로 인정을 해서 막 그걸 넣게 한 사람이 그게 종로구청장 역할이에요. 무리를 해서라도 그 당시에 특히나 그 당시 정권이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거든요. 근데도 그걸 법을 만들었어요. 뭐 지금 저희들이 이 기념사업회가 원래 한 6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이제 그 만들었는데 정부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보훈처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름을 또 뭐라고 그러더라 조선 빼고 무슨 뭐 대한의 열단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건 고유명사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럴 바에는 안 하고 그냥 임의단체로 하다 운영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바뀌고 나서 재작년에 이제 정식 등록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단체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단체 신청기념사업회도 조선열단이고 또 뭐 지금 저쪽 김상호 열사
기념사업회 뭐 이런 기념사업회 이육사 선생 기념사업회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아울러서 올해 이제 기념 행사를 100주년을 좀 의미 있게 좀 하는데 그거를 가능하면은 이제 국제적인 이게 중국과 세미나 할 때도 일본에도 이걸 공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일본, 중국 학자, 일본 학자, 남북한의 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 시대에 다시 승계하느냐 하는 문제를 참 상의하려고 그래요.